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1월 3주차 주간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확실히 올해는 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뉴스들은 정말 대놓고 총선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거는 또 본질적으로 뭔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뉴스들도 있는데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주택 시황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주도 주택시장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은 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이 0.04% 하락을 했고요. 8주 연속 내린 겁니다. 그리고 서울도 7주 연속 내린 건데 7에서 8주라면은 2달 전이고, 지금 1월이니까 1월부터 2달 전이라고 하면은 10월 말부터 재하락세가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간으로 발표되는 실거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따로 정리를 했는데 12월 것까지 잠재적으로 전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부동산 실거래가, 그러니까 저희가 샘플로 보는 그런 동향조사나 호가조사가 아니라 케이스 앤 슐러 같은 그런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매 가격 추세와 전세 가격 추세가 정확히 정리가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이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동향조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실거래 지수는 작년 초 대비해서는 작년 말에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10월부터는 좀 꺾였기 때문에 상승률이 1월부터 10월까지랑 10월, 11월, 12월을 포함한 월 차이가 좀 큰 편이고요. 그리고 과거 전체를 몇 년간을 좀 놓고 봤을 때 부동산 자산의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좀 돈을 벌면은 부동산 사고 부동산 기다리면은 결국 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난 한 6년간 2017년 11월부터의 6년간의 그런 실거래 지표를 쭉 보면은 일부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율화 했을 때 수익률이 0%대도 안 되고 일부는 마이너스로 나오거든요. 17년에 집을 사도 지금 마이너스인 지역들도 꽤 돼요. 그런 걸 보면은 부동산이 그렇게 정말 좋은 자산이냐 알짜 자산이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 해볼 만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간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커지는 데는 세종시인 것 같고요. 세종은 작년 2, 3분기 상승률이 좀 가파른 편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서울에서는 송파구에 있는 그런 주택 가격이 좀 하락세인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독서 모임도 몇 년간 했었는데 그 모임에서도 보면은 노원, 도봉, 강북구, 노도강 지역이 지금 아파트 매매가가 거의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노도강 지역이 회복을 왜 못하냐 이런 질문들이 거기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재건축을 전제로 하고 재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결국 조합원에게 분담금이 늘어나게 될 것이어서 그 분담금 증가분만큼 지금 정비사업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영상에서는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인구 감소를 좀 다루고 있는데, 인구 감소에 따른 그런 장기간의 수요 위축으로 생기는 그런 가격 하락은 제가 생각할 때 아직은 시작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어떤 말들 하냐면은 작년에 주택 공급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2026년에 입주 물량이 너무 적게 되고 2026년은 그래서 공급 부족이 온다는 소위 공급 부족 이론에 여전히 빠져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공급 부족이 올 거라고 한다면은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공급 부족이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수요를 계산하는 쪽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사실은 정부가 23년에 10년에 걸친 우리나라 주택 잠재 수요를 원래 발표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부가 발표할 것도 안 하고 있는데 3차 중장기 주택 수급 계획을 아직 발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될지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 자체 연구소들에서 이런저런 수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소위 건설회사, 우리나라 주요 건설회사들조차도 향후 5년 동안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될지 서로 리서치를 엄청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리서치나 아니면은 그런 자문들이 저한테도 이제 건너서 오는데, 그런 걸 보면은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26년 입주 물량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주택 공급하는 쪽에서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택 수요가 잠재 수요가 아니면 정상화되는 그 수요가 연간 아파트로 몇만 채 정도 될까?
이거를 되게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인구수는 이미 정점 찍고 한참 하락하고 있고 가구수 정점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 5년 동안 주택 수요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그에 맞춰서 정비사업 수주도 하고 주택 공급 계획도 잡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부 부동산 카페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그 2026년 이후에 공급 부족론을 말하려면은 수요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수요 예측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수요 예측하는 모형상으로 보면은 결국은 주택의 수요라는 게 자동차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만 성장률을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추이가 완만하게 내려가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수요도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요가 빠지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빠지고 있다는 거를 체감하면서 주택 매매 가격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건데요. 결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 등을 고려한 그런 수요 위축으로 인한 주택 매매 시장 영향은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지금 노도광 지역의 정비사업의 그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는 정비사업 비용 상승이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비용이랑 금융비로 예상되는 간접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그럼 주택시장 뭐 사정없이 폭락하냐? 그거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은 민간 쪽에서 결국은 수요랑 공급의 밸런스를 결국 의식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텐데요. 현재는 수요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부동산을 좋게 보시는 쪽에서는 수요가 탄탄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돈이 생기면은 계속 집을 산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론상 맞지만 결국 수치적으로 그게 몇 퍼센트냐라고 했을 때 성장률 둔화만큼을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를 고려하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돌아선다고 하고 수출 데이터가 올해는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GDP는 정부가 봤던 대로 2% 정도의 그런 실질 성장률이 있을 거라고 정부는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지나가 봐야지 알겠지만 잠재적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는 환경이냐를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택 가격이랑 인구 쪽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2월부터는 주택 시장이 좀 지금보다 사실 1월 달은 그래도 주택 실거래가 거래량이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에 거래량이 너무 죽어 있어가지고 소위 극침체, 22년 하반기 같은 그런 극침체로 갔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거기서 바닥에서부터는 또 한 20-30% 거래량이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는 반토막에서 한 65%대로 올라오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거래량이 회복하고 있다는 거는 1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2월부터 좀 스트레스 DSR을 전격적으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1월달과 2월달에 2월 말부터 도입하니까 1월달과 2월달에는 좀 주택 경기를 수요를 좀 땡기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꾸준히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DSR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올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선은 1.5%고 1.5%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 상한선이 3%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거의 150bp에서 300bp 정도 되는 금리 인상인데 이거를 올해 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는 25%만 적용, 하반기에는 50% 적용, 그리고 내년에 풀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는 금리 인상 효과가 엄청나게 작동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계산들이 있는데 핵심은 그거죠. 변동금리 받지 마라, 고정금리 받아라 이런 거고요. 지금 시중은행들도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이 굉장히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거의 3%대까지 내려갔거든요. 그거는 과거에 금리 인상 직전에 금리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거고요. 이 고정금리로 받았을 때 그 정도고 변동으로 받게 되면은 올해 2월 말부터는 여기다가 0.37% 그리고 상한선은 0.75%가 가산되니까 금리가 4%대를 훅 넘어가게 되고 하반기부터는 50%니까 바닥으로 0.75% 그리고 최대 1.5%가 가산되니까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진짜 완전 점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 스트레스 금리는 변동금리 시장을 완전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고 고정금리를 종용하는 건데 이 고정금리 종용을 지금부터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선에서 변동금리 조금 받고 싶은 사람들은 1, 2월 달에 좀 몰아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고정금리 완전 밀어주고 변동금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가계대출의 상한선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 금융지주가 말하기를 금융당국이랑 회의를 했는데 2024년에는 올해 한 2% 정도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1월 17일에 있었던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 기준으로 4.9%, 거의 4%대면은 거의 80조 원 정도 되거든요. 80조 원 정도의 부채 성장률을 하겠다고 했는데 19일날 시중은행들 모아놓고 이렇게 회의할 때 올해 가계부채 너네 증가율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5대 금융지주는 약 900조 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는 한 2% 증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은행은 가계대출을 굉장히 위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권 가계대출이 월에 거의 900조에 2%면 18조 원이니까 월에 1조 5천억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부의 그 정책 모기지가 상당히 증가한다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 모기지가 올해 기억하시겠지만 특례보금자리론 다음에 나온 신생아론이 이제 출시될 예정인데 신생아론부터 굉장히 조기 소진시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출 신청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간 사이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탓이 아니다. 민간 시중은행 5대 금융 탓이 아니라 정부 탓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부가 정책모기지랑 신생아론을 작년에 44조 원 그리고 올해도 거의 신생아론만 27조 원이니까 전세랑 다른 정책 모기지까지 다 합치면 올해도 40조 이상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는 너네 탓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4라고 알려져 있는 한은에서 만났을 때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중은행들은 DSR도 지키면서 대출 성장률도 낮게 잡아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 모기지는 DSR도 적용받지 않고 그래서 대출 원리까지 훼손하면서 일부 밀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창용 총재가 뭐라 했죠. 저는 사실 정부 당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때 그나마 제일 진정성 느껴지는 사람은 이창용 총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의 그 장기적인 발언들 있잖아요. 노인 빈곤 문제라든가 잠재 성장률 하락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던 작년 5월? 작년 7월? 그 멘트 들었을 때부터 좀 공감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중은행 바로 직전에 있었던 1월달 금통위에서도 시중은행 주담대나 이런 부분들은 다 DSR 받고 민영은행 가계대출은 2%로 낮게 관리 감독할 거면서 정책 모기지는 이제 몇십 조씩 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약간 다른 이중 기준을 쓰고 있는 부분에서 정부의 비판 포인트들이 존재하는 거죠. 핵심은 결국 그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를 지금 101%인데 그거를 좀 낮추고 싶은 거고 2% 이내로 증가하면 결국 민영은행에서 대출 성장이 안 나오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까지 105%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큰 폭으로 올라가다가 22년, 23년에 이렇게 101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90대로 낮춘다면은 되게 업적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올해는 가계 신용 성장을 굉장히 조금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은 마이너스 9조고 작년은 10조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정책 모기지를 40조 정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10조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거는 민영은행 대출이 급감했다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민영은행 대출 급감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올해도 민영은행 대출은 크지 않을 것 같고 정책 대출 중심이고라고 보실 것 같고요. 그러면 22년과 23년은 부동산 시장까지 연결되는 건데 22년, 23년에 정책 대출 중심으로 간다고 치면은 그러면 시장이 얼마나 세지냐,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아니면 신생아론이 시장 돌려 세우냐 이런 생각하실 텐데 물론 돌려 세우는데 그 강도는 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2분기, 3분기에 좀 유난히 강세장 분위기 났던 거는 1분기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6월부터 특히 7, 8, 9월에 6, 7, 8, 9, 10월 요 4개월 동안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민영은행이 빠르게 써가지고 한 달에 5조씩 팔았거든요. 5달을. 그러니까 5달에 25조 원 한 번에 팔아버리니까 정부 당국에서 그 50년 만기 주담대를 규제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민영은행 대출이 감소하니까 정책 모기지만 남아 있었는데 시장이 위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민영은행에서는 그렇게 대출 성장을 일으키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대출 성장률 2%로 통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책 모기지 중심으로 가는 건데 정책 모기지는 시장을 굉장히 강세장으로 돌려 세우지는 못하고 그냥 하방을 지지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얘기가 나온 김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했었는데 보시면 일단 금액 비중으로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
기본자재론을 제일 많이 쓴 게 경기도가 제일 많이 썼습니다. 32%. 확실히 경기도에 이 해당 주택이 해당되는 그런 뭐 금액도 많고 아파트도 많다 보니까 여기 이제 확실히 압도적으로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서울은 9%, 그리고 대구도 10%, 대구 되게 많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를 서울보다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그리고 인천도 10%니까 인천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까지였기 때문에 서울 주택시장이 특례론으로 이렇게 살아나기보다는 서울 끝단부를 특례론으로 많이 활용을 했고, 아마 그 주택을 처분하신 분들이 그 주택 처분하시면서 다른 대출을 쓰면서 가신 분이 좀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대출 규제 완화가 있었잖아요. 15억 초과주택에 대한 대출 중단 제도가 없어지면서 대출 규제 완화됐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대구나 인천, 경기, 그러니까 주택 가격대가 9억에서 9억 원 언더인 지역들에서 유난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저는 특례론 좀 세종에서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세종은 금액 비중으로는 정말 얼마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특례론이 많이 사용된 지역들을 보면은 결국은 주택 가격 레인지가 해당되는 금액대만큼 이렇게 사용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확실히 주택 가격별로 보면은 3억 원 넘는 집부터 여기 보시면은 약 7억 원 이하대까지, 그러니까 3억에서 7억대 사이에 요 특례론이 많이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은 신생아론도 결국 9억 원 이하기 때문에 신생아론 역시 요 구간대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겠냐 싶은데, 가격은 여긴데 여기서 출산율도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울보다는, 서울이 아니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는 화성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그런 지역이고, 경기도는 청주라든가 부산 일부 지역이라든가 뭐 창원 같은데 이런 지역들에서 이번 신생아 대출을 조금 많이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계에 대해서는 이런 대출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 약간 마통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좀 단기 대출 받아가면서 돈을 돌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금액이 좀 커지다 보니까 요즘에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은으로부터 작년 정부가 일시 이렇게 마통을 땡겨서 쓴 금액이 누적해서 117조 원 정도 되는데, 이 117조라는 돈 자체는 사실은 집계 시작한 2010년대 이래 최대 규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한은에 따르면은 일시 대출금의 평균 잔액은 4조 원 정도인데, 이거 이제 누적 120조니까 월 평균 한 10조 원 정도를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그렇게 하는 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통 17조를 열어둔 상태가 아니라 한 10조 원 레벨로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은의 일시차입금이 작년 1, 2, 3월에는 엄청 늘었다가 또 6, 7, 8월에 이제 요 10조 원대 빌렸다가 잠깐 안 쓰다가 다시 쓰고 약간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정부가 단기 캐시플로우가 막혔다는 건데, 이 단기 캐시플로우가 막혔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수가 작년에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법인세에서 엄청난 감소가 있었고요. 법인세 경감이 있었기 때문에 감소를 했습니다. 또 법인세 감소를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법인세를 깎아줘야지 뭐 기업들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게 잘 안 통합니다. 주식시장 얘기는 나중에 제가 분석왕을 통해서 따로 말하겠지만,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법인세 깎아주고 이런 거가 주식시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깎아주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론적인 부분이 존재하나, 법인세를 깎아준다 하더라도 그냥 진짜 별 뭐가 없어요. 주식시장 살리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사회 역할 재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당소득세를 어쨌든 지금 종합소득세에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 수익률 자체가 형편없거든요. 기대 수익률 자체가 형편없으니까 이쪽으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만이랑 자주 비교를 하는데, 대만은 배당도 많이 하고 기대 수익률도 하니까 주식을 투자한다는 게 뭐예요? 배당 수익률도 있고 주가 상승 수익률도 있고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당 수익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 수익률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가 상승 수익률만 있으니까 다른 나라 대비해서 예상 수익률 자체가 형편없는 거고, 형편없으니까 돈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만한 그런 어떤 구조화 설계를 해야 되는데, 배당소득 같은 거부터 손 안 대고 이사회가 또 제대로 안 들어오고, 어쨌든 분석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여튼 작년은 소득세도 감소했고 배당소득세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세수 결손이 있고요. 아마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작년에는 하이닉스가 연간 10조 원 적자 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올해는 닉스가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것처럼 좋은 그런 실적을 낸다면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법인세 결손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법인들도 올해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니까 올해는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건설도 그렇고 법인세가 위축될 만한 그런 산업이 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 합산해서 보면은 올해도 세수가 조금 감소가 되지 않겠냐, 적자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래서 마통을 열심히 쓴다는 것 같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 전망, 올해 예산은 367조인데 국세 수입으로 보자면은 이게 보시면은 좀 좋지 못하죠. 어쨌든 참 뭐 세금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좀 하면은요, 중요한 얘기 위주로 좀 하면은 오피스텔 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 오피스텔 시장 얘기가 많으니까요. 주택 시장도 안 좋지만 오피스텔 시장이 진짜 안 좋죠. 근데 오피스텔을 살리겠다는 게 120 대책이거든요. 120 부동산 대책에서는 올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그 다가구 주택,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비주택이죠. 비아파트죠.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그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가구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 오피스텔 수요가 좀 살아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사실 미분양 통계도 거의 없어가지고 건축물의 그 착공 통계 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114가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준 거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120 대책에 해당되는 6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이 전국에 약 2.6만이고요. 전체 오피스텔은 5만 7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60제곱미터 넘는 오피스텔은 뭐냐? 이거는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건데 대형 오피스텔이어서 아파텔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아파텔 수가 거의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소형 오피스텔도 지금 문제인데 사실 대형 오피스텔도 더 문제인데 그나마 소형 오피스텔은 살려준다 치면은 26,000세대가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서울과 인천, 경기에 15,000세대가 들어있으니까 그래도 꽤 괜찮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종전에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오피스텔 발코니가 없는데 이제는 발코니 설치도 해준다고 하니까 사실상 준 아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국 오피스텔 60제곱미터 이하 입주 물량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26,000이고 면적 기준 상관없이는 5만 7천 정도 되니까 이 5만 7천 시장도 사실은 주택으로 분양한 건데 미분양 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것도 미분양으로 넣어야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미분양 숫자는 진짜 뭐 5만대 숫자가 아니라 거의 10만 호 가까운 그런 미분양을 가지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을 살리려고 이 PF에 지금 다 물려 있으니까 요거 살리려고 120 대책도 낸 거고 작년 말부터 원희룡 장관이 엄청나게 연기 피운 거잖아요. 연기 피워가지고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뭐 제외한다 그런 얘기를 작년 8월부터 했었던 거를 드디어 올해 120 대책에 넣은 거 아닙니까? 지금 태형이 법정 관리로 받고 PF가 위험하다 이렇게 명분이 그 환경이 잘 쌓여 있으니까 120 대책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낸 거죠. 그치만 이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든가 그런 법들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양 지방의 중공 미분양 85제곱미터 이하를 다 단기 임대주택으로 편입하는 거는 그건 민트법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바꿀 법들이 많다 보니까 120 대책이 뭐 제대로 시행이 되겠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대책을 내면서도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대책 낼 만한 환경인 거에 대한 공감이 되면서도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나 이런 부분에서 저 역시 되게 많은 비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오피스텔 시장은 지금 이런 120 대책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언컨대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오피스텔 쪽에서 좀 터지거나 쌓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은 문제가 터질까봐 막 예비로 선제적 대책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 핵심은 20년, 21년에 주택 관련 규제가 심했을 때 그때 비주택으로 갔던 자산들, 오피스텔이랑 지산업센터 이런 자산들이 결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두 채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사실 때 막 여러 채 막 이렇게 지산도 막 3개, 5개, 10개 오피스텔도 막 수두룩하게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과거에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금 흐름 문제에 쌓여 있는 거고 이 현금 흐름 문제를 어떻게 근근히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터져버리면은 굉장히 큰 실물 위기가 되니까 오피스텔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다만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선제 작업들이 필요한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문제는 안타깝지만 앞으로 지금보다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서울시 얘기를 할 건데요. 서울시가 1월 달에 3일 전에 정비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인데요.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변경은 현행 그 토지 소유자 2분의 3 이상 그러니까 66.7% 이상 동의를 해야지 이게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동의율을 2분의 1로 낮추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비 사업에 있어서 그 조합 설립인가 하는 그 과정까지의 동의율이 낮아지는 거고, 결국 최종 사업으로 가면은 동의율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대신 초기 단계의 동의율을 낮춘다는 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정비 사업이 좀 빨리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되게 뭐라 그럴까, 정비 사업의 속도 전에 기름을 붓는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행 예정이야,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이제 바뀔 예정이에요. 현재처럼 2분의 3 이상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으로 굉장히 낮춰져서 과반수 동의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 채널이 채부심이고 부동산 심부름센터잖아요. 제가 첫 번째 심부름센터 했던 게 안전진단 추구하려고 하는 모 정비사업에서 그 안전진단 동의율이 낮아가지고 조합설립인가가 잘 안 됐던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초기 단계부터 동의율이 낮아야 추진위원회가 좀 쉽게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낮추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동의율을 다 4분의 3 이상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작 단계에 낮춰놓으면 많이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구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되게 가파르게 올려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정비사업을 좀 촉진시켜주고 이러면 정비사업이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현재 정비사업의 조합원이신 분들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만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이 무료하면은 정비사업 조합원이 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정비사업 조합원이 한번 되시면은 인생이 무료해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일이 생겨. 그 카톡방에서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엄청난 그 인간의 정말 본성적인 것들을 계속 보면서 진짜 항상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정비사업들이 시공단이랑 그 다음에 조합원끼리 서로 엄청나게 쟁송 중이잖아요. 남양주 진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기는 뭐 어느 정도냐면은 그 시공사인 서희건설이 가압류 걸어버리고, 그 다음에 채권단에서 브릿지론 대출 더 이상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조합 상대로 그거 채권단에서 그거를 1월 29일 날 경매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경매 돼버리면 누가 입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막 트리마자 사건이라던가 이런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요. 지금 수면 아래에 있어서 그렇지, 수면 아래에서는 굉장히 많은 조합과 시공단 간의 공사비 갈등, 그리고 조합과 비대위 간의 쟁송들, 이런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부분들도 뭔가 잘 풀리거나 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또 완전 열어버리게 되면은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진짜 지금 본질적으로 정비사업이 이렇게 위축이 된 거는 공사비가 올랐고 금융비용이 올랐는데, 현행 도정법상에서는 수익률이 도저히 나오지 못하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관행적으로 했었던 공짜 정비사업, 그러니까 공짜 재건축, 공짜 재개발, 이 공짜병에 걸려있던 거를 지금 현재 달라진 기준으로 하려니까 분담금을 해야 되는 새로운 스킴에 시대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마치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런저런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서 꼬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공짜가 불가능한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면은 공짜로 재건축이 되나 보다 하면서 막 쉽게 해준다고 하니까 따라갔는데, 가봤더니 그냥 분담금 폭탄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상황을 종용하는 건데 이게 정상이냐? 그런 거 했을 때 저는 정부랑 지자체야말로 공짜 재건축병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호선 김포 연장안과 등등 기타 나머지 뉴스들은 네프콘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좀 더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또 상세한 얘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대출이랑 정비사업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 주택시장은 대출 따라간 지 한참 됐거든요. 주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항상 고개를 들어서 대출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월에도 10월, 11월, 12월에 확실히 민영 대출 시장이 위축이 됐고, 12월부터는 티나게 대출 증가율이 월에 1조 원대로 완전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민영이랑 공공이랑 합쳐가지고. 그래서 1월 이번 달도 대출 증가율이 조금 있겠죠. 왜냐하면 민영 대출이 다음 달부터 규제가 좀 심화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월부터 아니면 또 2월부터는 대출 증가율이 또 높지 않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올해도 주택시장은 매우 그냥 완만한 시장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주택이라는 자산이 진짜 자산으로서 어느 적정한 성과를 주는 그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요즘 같은 기간에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채널에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치와 데이터로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 주간 준비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초가 날이 좀 추운데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